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볼 거는요. 자, 그동안에는 한 40회, 39회, 38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이를 하면서 문제 유형을 좀 익혔죠. 이번에는 시험 대비 전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1번,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1번 편안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2번 잠을 자고 난 후 개운하다. 3번 식욕이 증가한다. 4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5번 대인관계가 활발해진다. 자,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의 특성은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상이 불면증, 그다음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 또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겪게 되고 타인을 비난하는 등 행동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경향이 있는데 편안하거나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죠. 약간 뭐예요? 안절부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왜 틀렸냐 하면은 잠을 자고 난 후 개운하다. 자, 잠을 잘 안 자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도 틀렸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식욕 부진이라든지 그래서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는데 식욕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고 흥미라든지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고, 다음에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성, 아니면 심리적인 특성, 아니면 사회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혼 자녀와 동거하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2번, 부부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다. 4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로 갈등이 증가한다. 5번,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귀여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느는 것이 아니고 동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2번은요, 어디가 틀렸냐면 부부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보다는 동반자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갈등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많은 지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와 젊었을 때는 좀 소원하게 지내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언니네 동네로 이사 간다든지 동생네 집 근방으로 이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는 관계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이러기 때문에 교훈적인 관계가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가족관계 변화의 특성 하면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단어 떠오르는 것이 수정 확대 가족, 또 가족관계 변화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물었을 때 다 반대로 대답하는 거, 반대를 찾는 것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3번,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지급된다. 2번,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포함된다. 3번, 재가 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장 등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5번,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방문 조사 결과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특례 요양비가 아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호라든지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고 재가급여가 맞죠. 그다음에 3번은요. 투약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장기요양급여를 우리가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우리가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번 근로복지공단,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국민연금공단, 4번 공무원연금공단, 5번 고용보험공단.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4번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한다. 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번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면 뭐 방문요양센터나 뭐 주야간보호센터나 뭐 이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제공해야 맞죠?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제공하죠. 그러면 수급자나 보호자는 등급이 나온 것을 가지고 내가 요양 서비스를 받겠다 이러면 장기요양 기관에 요 인정서라든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물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5번엔 답이 3번이 됩니다. 6번.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신청에 대한 우리가 등급을 내기 위한 신청에 대한 절차죠. 그래서 이런 순서는 이미 선생님들이 교육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청이에요. 어디다 신청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든 보호자가 직접 가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해놓으면 접수가 됐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담당 직원이 어디로 옵니까?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아니면 어르신이 계신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방문을 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조사가 두 번째 A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조사를 해갖고 갔으면 조사표에 따라서 1차 판정을 컴퓨터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공단에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등록을 하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이 점수가 1차 판정이 나오는 점수예요. 그래서 1차 판정은 어디서 하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다음에 방문 조사하신 그 담당 선생님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든지 거의 대부분 제출하고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뭐 예외사항을 적용하든지 해서 제출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용지를 받아서 어르신이 다니던 병원이나 아니면 인근의 노인병원 같은 데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의 상태를 소견을 해서 공단으로 바로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들고 공단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음에
무슨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여기서 최종 등급 판정을 인정을 해주는 데죠. 그래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열려서 한 15명 정도가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이분들이 이 어르신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최종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이런 문제는 이미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선생님들이 많이 다루어 봤던 문제고, 잘 안 외워지면은 요걸 이호교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순서를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교실에서도 이제 많이 했죠. 95, 75, 60, 51, 45 뭐 이렇게 했어요. 95 이상은 1등급, 75 이상은 2등급, 60 이상은 3등급, 51 이상은 4등급, 45 이상이고 치매면 5등급, 그다음에 45 미만이고 치매면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해서 지금쯤은 줄줄줄줄 입에서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단기보호, 5번 주야간보호. 정답은 일정 기간이 나왔으니까 단기보호인 4번이 맞고요. 만약에 일정 기간 대신에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주야간 보호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9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2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번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다음에 3번은요. 의료라든지 간호라든지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급여의 장점이고요. 단편으로 끊길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설급여의 장점이고 재가급여에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5번은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 현금급여는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가족요양비, 4번 특례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3번인 가족요양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11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2번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유효기간 갱신 시에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4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같은 문제도 이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종합문제인데요. 유효기간 갱신 시에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일 때 1등급일 경우에는 4년, 2등급, 3등급, 4등급은 3년,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2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은 4년이 아니고 3년이어야지 맞는 거고 4번은 3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다음에 5번은 보시면은요.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2년 이상. 이것도 2020년 7월 14일로 개정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1년이었죠.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종합 세트 시험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는 교과서 48페이지에 요양보험에 대한 표준 서비스 표가 있죠. 그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있는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2번에 있는 일상 업무 대행이나 동행 같은 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됩니다. 다음에 3번에 있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상담, 말벗, 격려, 위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4번은요. 몸단장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다음에 5번에 있는 언어 치료, 치료에 관한 거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표준 서비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꼭 또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2번 명절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3번 대상자의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 5번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함께 외출 시에 동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친구가 둘이 있어요. 동행 아니면 대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행은 어디를 동행하냐? 은행, 관공서, 병원을 많이 갔다 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가족의 의견에 따른다. 2번 협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동료 등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3번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니고 보호자에게 가능하면 동의를 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양보호사 역할은 6개가 있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에 돕는다는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동기 유발자 역할이고요. 3번 보시면 호흡 곤란이나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은 관찰자 역할입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의료진에게 잘 전달한다. 이거는 정보 전달자 역할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이거는 옹호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실 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보기 대상자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을 숙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자,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은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예문을 보시면은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개별의 상황을 잘 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이 들어갔으니까 서비스 질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시설에서는 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직무 훈련을 계속 시킬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더 잘 우리가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노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학대에 관한 문제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꼭 시험에 나오죠. 자 1번 보시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서적인 학대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는 방임이 맞죠. 다음에 3번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는 방임이겠죠. 유기가 아니고 4번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자기 방임이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해뒀다. 이것도 방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유형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학대 내용의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읽어보셔야지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18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3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험급여는 퇴직 여부라든지 사업장의 폐업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험급여는 3년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3년간만 유효하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1번 포옹하며 껴안는다. 2번 신체 부위를 만진다. 3번 엄란한 농담을 한다. 4번 엄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5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자 성희롱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육체적인 행위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은 시각적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과 금전적 거래를 한다. 2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3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4번은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5번은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나 가족과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겠죠. 다음에 2번은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해 준다 해서 구매 아니면 대여, 다음에 알선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은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가 아니고 계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서비스 제공 시에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존중해 준다가 맞습니다. 다음에 5번은요.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대상자 딸, 엄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대상자, 점심밥 차려주고 잠깐만 나갔다 온다 했는데 나간 지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자, 1번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3번 요양보호 업무 중 건무지를 비우지 않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번 성실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예문에서 보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디 갔는지 찾는데 잠깐만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근무지를 이탈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동안이나 오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밑줄을 쳐놓고 아, 이거는 근무지를 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근무지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보다 낮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 2번 2, 3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4번 의료 침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번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자, 이제 질환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요. 옴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 특히 밤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옴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옴은 한번 옮았을 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다음에 3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잘 옮겨지는 병입니다. 다음에 4번은 어류나 침구류를 세탁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요. 최소한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오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를 때는 얼굴을 제한 목부터 전신을 다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씻어낸다가 맞고요. 다음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약을 발라서 씻어내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나 더 시험에 나온다면 오음은 혼자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음에 걸렸으리라고 생각되는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라든지 그 옆에 돌봄을 했던 사람들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1번 혈액순환 증가, 2번 신장의 배설의 능력이 저하,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가 증가, 5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많이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뤄봤죠.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가 맞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신장의 소변 농축의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의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 거예요.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보기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1번 위암, 2번 위염, 3번 위궤양, 4번 식도암, 5번 대장암. 자, 보기에서 힌트가 있다. 그죠? 새벽 1~2시 하면 우리는 당연히 위궤양을 골라야 되겠죠. 3번. 그래서 위궤양은 대표적인 증상이 속쓰림, 그다음에 새벽 1~2시에 나타난다. 또 심할 경우에는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위궤양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질환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염이 있겠죠. 위염은 상복부 불편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명치주의가 불편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새벽 1~2시가 아니고 식사 후 3~4시간이 지난 후에 위가 더 불편하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번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얕고 잦은 호흡을 시킨다. 2번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3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4번 차가운 음료를 제공한다. 5번 기침을 참게 하여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25번을 딱, 만성기관지염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1번 보시면 얕고 잦은 호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호흡을 시켜야 되죠. 심호흡을 시켜서 가래를 계속 뱉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실내 습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음식이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음식이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기관지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1, 2, 3, 4, 5에서 가장 적합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폐암, 3번 천식, 4번 폐결핵, 5번 만성기관지염. 폐조직 자체의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뭘까요? 하면 정답은 폐렴입니다. 27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 빈혈, 2번 폐결핵, 3번 심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고혈압.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동맥경화증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도 지문에 힌트가 있죠.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된다 이러니까 동맥경화증을 찾으면 됩니다. 28번 심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을 많이 마신다. 2번 고염시기를 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 4번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5번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다 반대로 얘기했죠.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신부전은. 다음에 저염시기를 해야 되고, 다음에 콜레스테롤 섭취도 저콜레스테롤 섭취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지금 심장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단 오르기나 빨리 걷기 이런 걸 하면 더 숨이 차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이 정답인데 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서 드셔야 할까요? 지금 숨이 차거나 이렇게 호흡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너무 좀 무겁게 먹거나 좀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3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5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다. 자,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을 조절한다보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우리가 살을 많이 빼거나 이럴 경우에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었고요.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을 오히려 쬐면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아니고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겠고,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카페인에 들어있는 음료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죠. 30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보기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자, 이 자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한 거죠? 녹내장을 얘기한 거죠. 1번 좁은 시야, 2번 동공의 백색 혼탁, 3번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4번 통증 없이 흐린 시력, 5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정답은 1번이죠. 좁은 시야라든지 눈에 뭔가가 각막에 혼탁이 온다든지 다음에 통증이 있는 이러면은 녹내장이 맞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백내장의 증상을 얘기한 겁니다.
3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뇌하 수체가 커진다. 2번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진다.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뇌하 수체가 커진다가 아니고 뇌하 수체는 거의 변화가 없다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로 해야 맞습니다. 다음 4번은 포도당의 대사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당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 중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이 증가, 2번 연하곤란, 3번 규칙적인 식사, 4번 비타민 복용, 5번 인지 능력 상승. 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너무 적은 식사량, 불균형적인 식사, 그다음에 약물 사용, 고령,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이런 것이 있었죠. 33번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 중에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책 읽기, 2번 전시회 가기, 3번 외식 나들이, 4번 성당 가기, 5번 악기 연주. 자, 여가 활동의 유형도 시험에 이제 꼭 한 문제씩 등장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책 읽기라든지 5번의 악기 연주 같은 거는 자기 개발 활동이고요. 다음에 3번에 있는 외식 나들이는 가족 중심 활동이 되겠고 4번에 있는 성당 가기는 종교 참여 활동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3번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없다. 4번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5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를 하면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항암제 투여라든지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중단한답니다. 다음에 3번은 등록을 혹시 했더라도 내용을 변경하고 싶거나 처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해야지 정답입니다.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등록 기간에 의향서를 등록해 놨다고 해도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5번은 말기 환자 및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은 작성할 수 있다로 바꾸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보기 지쳤어.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많은 것을 해서 괜찮아.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임종 적응 단계 5단계 중에서 어딜까요 하는 거죠.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수용이죠. 자, 우리가 임종 적응 단계 순서에 대해서 바르게 된 것은 하면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어떻게 배웠죠? 앞머리 맞따서 부, 분, 타, 우, 수 이렇게 했죠. 자, 부는 뭐예요? 예문의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분노는 왜 지금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어려인이든지 그러면 내가 믿는 어떤 신앙에 대한 거든지 다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타협은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까지만, 우리 아이 뭐 장가 갈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우울은 뭐죠? 말이 없어지거나 조용해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단계고, 수용은 나는 이제 지쳤어라고 얘기하면서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 적응 단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5번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잘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이 이거하고 비슷한 유사 유형의 시험이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재를 한번 더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에 36번부터는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전날까지 완성을 하면 되니까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